뭐 요거는 사실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AI 사용하시면서 뭐 놓칠 만한 것들 그냥 간략하게 한번 좀 아시면 좋을 것들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AI는 그냥 툴로서 바라보라고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AI한테 사람처럼 뭐 대답을 하기 때문에 너무 사람화해서 너무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생산성이랑 협업을 위해서 AI를 활용하면 된다. 네.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AI는 사람만큼 맥락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장기 기억 같은 게 사람만큼 좋지 않아요. 네. 물론 이제 사람처럼 기억하기 위해서 수많은 뭐 엔지니어링 작업들을 하고 뭐 수많은 구조들 이런 거에 대한 제작을 하고 구조하고 있는데 AI를 계속 써보시면은 항공가에서 계속 써보시면은 뭔가 AI가 내가 말했던 옛날에 말했던 것들을 많이 까먹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클로드 코드나 뭐 코덱스 이런 거 써보시면은 코드가 점점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 중간에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네, 그 이유는 바로 기억이 메모리이기 때문이죠. 네, 메모리. 네, 그냥 그쵸. 우리가 보통 기억하다라는 건 메모라이즈라고 하죠. 네, 기억을 영어로 하면 메모리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거 말하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팔고 있는 메모리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AI가 기억해야 될 정보들이 많으면은 많이 기억을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기억에 대해서 한계를 부여합니다. 네. 그리고 기억이 너무 많아지면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뭐 속도도 느려질 거고요. 그다음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주입하게 되면은 작동이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단어 하나마다 그 단어 다음에 이어질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그 확률 높은 것끼리 순서대로 보여주는 게 네, 보여준다라고 했죠. AI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거를 조금 더 고급적인 용어로 토큰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단어 뒤에 조사도 같이 붙잖아요. 합쳐갖고 하나의 토큰처럼 활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풋 토큰은 우리가 AI한테 호출할 때 넣는 토큰들이에요. 네. 근데 인풋 토큰이 많아지면은 뭔가 처리할 때 내가 알아봐야 될 그 AI가 응답하기 위해서 봐야 될 정보들이 많아져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인풋 토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AI 모델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래된 정보들은 그냥 단순화 요약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 장기 저장, 그러니까 요약해서 저장하는 부분들이 잘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런 서비스에서는 대화를 몇 번 하면은 과거 대화를 까먹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할 때는 구체적으로 맥락을 설명해 줘야 돼요. 자꾸 까먹으니까요. 몇 번 하면 까먹거든요. 옛날에 그래도 요즘 기술이 많이 그 고도화돼 갖고 제품이 많이 고도화돼서 옛날보다 잘 기억하는데 그래도 잘 까먹어요. 그래서 잘 까먹기 때문에 일정 주기로 계속 다시 한번 맥락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 아웃풋 토큰. 네, 아웃풋 토큰은 이제 AI가 응답하는 게 아웃풋입니다. 그 아웃풋에 대해서 들어간 토큰 양이 이제 네, 그게 사용할 때 사용한 토큰이 아웃풋 토큰입니다. 뭐 컴플리션 토큰인가? 뭐 그렇게 워딩이 좀 다르게 쓸 때도 있어요. 얘는 프롬프트 토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 이 마찬가지로 많은 정보를 주입하면 토큰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AI 사용료가 비싸집니다. 나오는 결과물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토큰이 비싸져요. 결과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결과 역시 그러니까 조금 토큰이 토큰 조금 소모하도록 이 인풋 토큰에서 세팅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웃풋 토큰은 인풋에 영향을 맞춰갖고서는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네. 그리고 프롬프트 equals 네, 인풋 토큰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AI 모델에게 입력하는 지시문 또는 질문이고요. 다시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AI가 어떤 응답을 하는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죠. 네. 그리고 이 프롬프트가 얼만큼 잘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 갖고 아웃풋이 결정이 됩니다. 단순히 좋은 글을 써줘랑 그 다음에 200자 이내로 A 제품 A의 장점을 설명하는 광고 문구를 작성해줘.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네. 프롬프트의 핵심은 구체적인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는 역할과 맥락, 요청, 형식 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활용을 해서 나오는 아웃풋을 결정하는 게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네. 그리고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려면은 명확해야 되고요. 맥락을 제공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출력 형식도 정해야 되고요. 조건, 예시들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사실은 뭐 예시는 맥락의 일부이고요. 제약 조건도 맥락의 일부이긴 합니다. 네. 크게 보면은 명확성, 맥락, 형식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형식은 그냥 지금 생각하실 때는 뭐 문장 뭐 블로그 형식의 긴 글을 써달라고 해야 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AI를 소프트웨어에다가 이제 개발할 때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해줘 뭐 이런 것들이 꽤 중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네, 명확하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써야 된다는 뜻이죠. 제가 그 인사이트 이야기하면서도 좀 너무 추상적인 워딩을 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AI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추상적으로 말을 하는 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받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물의 퀄리티도 대략적으로 관리하겠죠. 네, 매우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맥락을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명령을 할 때, 뭔가 말을 전달할 때 맥락을 생각보다 많이 빼먹고 내 관점에서 전달을 해요. 네, 자주 있는 일이에요. 흔해요. 네. 근데 사람 같으면은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게 되는데 AI는 기본적으로 작동 방식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내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조합해서 보여주는 거라서 원칙적으로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질문을 잘하게 셋업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개발 과정에서 또 나름의 이제 복잡함이 들어갔죠. 네, 맥락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맥락을 충분히 제공해줘야 AI의 응답이 우리가 필요한 답과 비슷해진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출력 형식, 뭐 리스트표, 문단, 코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코드를 대신해줘 뭐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죠. 코딩해달라고 할 때 절대 줄글로 안 주죠.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 우리 서비스에 들어가면은 제이슨 형식으로 대답해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네. 뭐 가령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클로드 같은 거 실행하게 되면은 종종 문서를 만들어 주거나 뭐 아니면 웹페이지를 만들어 주거나 하거든요. 이럴 때는 좀 거기서 제이슨 형식을 통해 갖고서는 값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뭐 100자 이내로 친근한 어조로 뭐 이런 것들 형식의 일부이죠. 그리고 예시를 제공해 주면은 그 예시랑 유사한 답변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롬프트 작성 기법. 사실 프롬프트 요즘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다들. 그래도 그냥 잘 작성하면 좋으니까 제로샷 예시 없이 그냥 곧장 쓰는 거고요. 요거는 한 번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반복적으로 통해 갖고서는 점점점 답을 개선해 나갈 때 깎아 나갈 때 하는 방식으로 좋습니다. 네, 퓨샷 프롬프팅 몇 가지 예시를 제공한 다음에 이 패턴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생각보다 예시가 중요합니다. 네, 특히 좀 학습이 좀 덜 된 멍청한 모델들 호출할 때 이게 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록에서 뭐 그록 4.0, 4.1 뭐 리즈닝, 논 리즈닝 되게 싼 모델이 있거든요. 그거 사용할 때 툭하면은 형식이 벗어나는 결과물이 나와요. 매일매일 호출할 때마다 다른 형식의 답을 주거든요. 그때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시를 넣어야 돼요.
근데 AI가 재밌는 게 좀 사람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사람한테 맨날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나오는 답이 다를 때가 다르거든요. 반응이요. AI도 매일매일 달라요. 순간순간마다 어떤 답이 나오는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걸 좀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게 뭐 예시고요. 예시를 넣는 게 퓨어샷 프롬프팅이라고 한다. 체인 오브 서트 프롬프팅. 네. 네,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 네. 요거는 언제 중요하냐면은 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코딩할 때 있잖아요. 요즘 바이브 코딩 많이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코딩을 해줘라고 하지만은 여기 백단에서는 처음에 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해야 될 단계들을 먼저 설명해줘. 첫 단계에선 뭐를 해야 돼, 두 번째 단계에선 뭐를 해야 돼, 이런 것들 다 리스트하고 난 다음에 각 단계별로 다시 한번 이제 이거를 코딩을 해줘. 요 과정을 반복해 갖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다 단계로 해줘, 단계로 해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아래 자체 로직에서 알아서 작동을 해요. 네. 그래서 옛날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프롬프팅들이. 요즘은 이 프롬프팅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들은 이제 이런 프롬프팅 기법들이 그 소프트웨어에 녹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도화시키면서 이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프롬프팅 기법에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온 거고요. 그래도 알아두면 좋으니까요. 우리 AI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AI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취직하시면 회사에 들어가시면 그런 일을 하실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 룰 베이스드 프롬프팅. 네, 요거 사실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네, 요거는 네, 소프트웨어 개발했을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AI한테 보내는 프롬프트에는 역할 정보도 같이 항상 있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면은 네가 뭐 개발자야 라고 정의하는 것과 네가 프로덕트 매니저야, 네가 디자이너야 라고 어떤 역할을 정해주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API 호출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될 정보입니다. 네.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해요. 네. 그 다음 이터레이티브 프롬프팅. 네. 네. 초기 응답을 직전에 내준 답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방식. 결국은 이게 반복하는 게 제로샷 프롬프팅이랑 같이 결합해야 하면은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퀄리티를 계속 개선하는 거겠죠. 네. 네, 요거의 장점은 퀄리티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터레이티브 해가서 그 나오는 결과물에 따라서 계속 프롬프팅을 넣어주는 결과랑 한 번에 그 여러 개 대화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한 번에 넣어서 나오는 결과랑 달라요. 네. 보통 후자가 더 좋습니다. 이가 더 좋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결과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돌리는 게 보통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많이 하는 실수는 지시가 명확하지 않은 거. 근데 요거는 꼭 AI 쓸 때만 문제점은 아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업무 지시를 할 때 이런 거 자주 한 실수죠. 또 너무 과도한 정보를 주면은 그것도 힘들죠. 네. 적당한 양의 상대방이 부하가 오지 않을 정도의 정보를 줘야 되죠. AI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응답을 할 것인지 사실 이건 항상 중요한 거는 아니고 네. 뭐 가령 뭐 코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제이슨 형식을 받는다거나 이럴 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AI는 자체적으로 학습한 데이터도 있는데 프롬프트에서 넣은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보통 판단을 해요. 그래서 프롬프트에서 편향적이면은 그런 답이 많이 나와요. 뭐 가령 저는 예를 들면은 직전 회사에서 뭐 좀 해야 될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회사는 이제 환전 회사였는데 외환거래법의 그 그레이한 영역을 타겟팅해 갖고선 서비스를 하나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회사 내에서 이게 살 길이다 하고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편법이죠. 편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AI한테 뭐 관련된 외환거래법이라든지 뭐 환전영업자 뭐 관련된 법들 규정들 이런 것들 막 넣어놓고서는 이제 막
이렇게 하면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 마음이 이거를 뚫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는 AI도 다 괜찮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다 끝났어. 이제 다 정리가 됐어. 정말 며칠 동안 해갖고서는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률 자문회사, 되게 큰 회사, 꽤 큰 회사였거든요. 린이었나? 근데 우리나라 10대 로펌 정도 되는 회사에 해갖고서 이제 파트너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안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네, 안 된대요. AI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각이 잘 반영되어 있었으면 되겠지만은 프롬프팅을 반복하면서 편향이 생겨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오정보를 제공한다. 네. 뭐 너무 잘해야죠. 모호한 프롬프트 주면 안 되고요. 광범위해지면 안 되고 매우 구체적으로 제공해줘야 되고요. 과도한 정보를 주게 되면은 뭐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서 과도한 정보에서 다른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방향에 맞춰갖고 결과가 나오겠죠. 핵심은 최대한 간결하게 전달을 하되 맥락은 같이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출력 형식은 반드시 지정해 주는 게 좋고요. 네. 뭐 상당 부분 뭐 우리의 대화에서 은근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우리가 AI 호출할 때 어느 정도 다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출력 형식을 지정하면은 꽤 그걸 맞춰서 잘 해준다. 제이슨 형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네. 제이슨 형식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편향 유발. 네, 프롬프트가 너무 편향적이면 그거에 맞춰 갖고서는 응답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LLM의 설계다. 뭐 이 편향 유발을 최대한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로직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있습니다. 계속 생깁니다. 계속 한쪽으로 몰아가면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네. 다음에는 요거 마치고 다음에 오늘 말고요. 다음에는 네. API 호출할 때 알아야 될 개념들 네,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뭐 롤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네. AI는 호출할 때 롤을 정해서 호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 할루시네이션이 무엇인지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로는 API라든지 뭐 바이브 코딩 방법에 대해서 좀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